좀 볼 텐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다층 구조물을 RC,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마치 도미노 이론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어떤 구조물을 RC로 만든다 그랬을 때 이런 순서를 거쳐요. 일단 맨 밑바닥부터 붓겠죠? 그랬을 때 건물 기초를 일단 부을 거고요. 그래서 바닥판 만들고 1층 하고, 그리고 그게 다 굳으면 2층 하고 3층 하고 맨 마지막엔 지붕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 보게 되면은 보통 5개월 공사라 그랬을 때 일반적인 주택 RC가 한 3개월 차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공사에 있어서 골조라 그래요.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위 사진부터 수평 순서대로 해서 1, 2, 3, 4 이렇게 순서로 보면 되는데, 어,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땅이 있는데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부어대고 있죠. 그래서 저거는 땅 위에다가 어떤 땅을 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철근이 들어가고 거푸집을 대고 이게 아니고요. 땅에다 직접 부어버리는 콘크리트인데, 그래서 땅의 표면이 돌처럼 굳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라고 그러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제대로 설계한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만들기 전에 일단은 배근을 해야 되겠죠. RC니까. 철근을 가지고 배근을 하게 되는데, 2번 사진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기둥 밑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네모나게 철근이 더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진하게 색깔이 나오는데, 거기 부분이 최저층에서 기초랑 기둥이 만나는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다 되면은 바닥판을, 일단은 1층 바닥판을 저렇게 타설을 하고, 그러면 1층의 기둥 철근만 이렇게 삐죽 나오는데, 거기 주변에다가 아래 맨 왼편 4번 사진에 보이다시피 거푸집을 둘러친 다음에, 그리고 위에 이제 복까지 쳐요. 2층 바닥복 치고 2층 슬라브까지 거푸집 만들고 2층 바닥 배근까지 해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부으면 1층의 기둥에도 다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1층 천장부에도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2층 바닥에도 슬라브 콘크리트가 다 부어지겠죠. 근데 거푸집의 형상을 보면은 밑으로 기둥도 수직으로 얇게 삐져나와 있고, 평평한 면도 있고, 보처럼 이렇게 좀 깊어지는 부분도 있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철근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 저기에 이제 뭐 철근에 자갈이 걸린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거푸집 뜯어보면은 기둥인데 밑에 부분에 콘크리트가 없고 철근만 보이는 그런 이상한 기둥이 나올 수도 있죠. 구조적으로 성능이 온전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타설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자갈 크기랑 배근 간격이 타설이란 작업만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설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레미콘 차가 오고, 지금 1번 사진, 3번 사진, 6번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 빨간색으로 해서 빨대 같은 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아래에 이제 그 호수 부분을 아저씨가 잡고 있고, 그 호수 끝에서 뭐가 줄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걔가 이제 콘크리트 믹스죠. 이 빨대 반대쪽 끝에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는 그 레미콘 차량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대주고 펌프카한테 대주면은 펌프카가 압송을 해서 이 빨간 빨대를 통해서 쏘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쭉 해갖고 내려오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면 저걸 가지고 골고루 아저씨가 이제 타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동기 같은 걸 가지고, 바이브레이터 같은 거 가지고 계속 휘저어줘요. 그래서 철근 사이사이로 콘크리트가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3층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보도 만들고 3층 바닥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타설하고, 그리고 옥상판 만들고 타설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거쳐서 보통 평지붕의 다층 구조물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철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원형 철근, 이형 철근으로
구분하고요. 보통 현장에서는 이형 철근이란 걸 많이 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철근인데 그 원형 봉인데 거기 표면에 마찰력을 늘리려고 돌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일정 간격으로. 그래서 공사장에서 철근을 보면은 얘가 매끈한 단면이 아니라 돌기가 이렇게 대나무 짧은 마디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균일하게 쫙 있죠. 걔가 바로 이형 철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조도면을 보면은 거기에 뭐 다이아미터 D로 대문자 D로 표현했고 미리 단위죠. 그래서 다이아미터 10이면 직경 10mm 그리고 at이 나왔어요. 영어로 이제 골뱅이 그리고 300. at은 at이라는 얘기죠. 장소성을 나타내는 건데 직경 10mm짜리 철근을 300 간격으로 배근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저런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근 간격은 골재 크기에 아까 나왔던 말인데 적어도 1배 이상은 돼야 되는데 1.25배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확실하게 골재가 빠져나갈 것이고 철근의 직경으로 쳤을 때는 한 1.5배고 그리고 25mm 3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왼편 보이다시피 그 표면에 돌기가 있어서 얘를 이형 철근이라 그러고 배근을 저렇게 줌이라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조 기술, 구조 설계에 의해서 배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조밀한 사이로 일단 자갈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자갈의 크기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근데 철근이 아무리 길다 그래도 건물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끝부분을 더 연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을 하는 방식이 여러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냥 겹쳐가지고 묶는 방식. 아니면 용접을 해서 끝을 이어붙이는 방식. 아니면 기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결하는 슬리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정착이란 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착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그 메스 안에 철근이 묻히는 부분을 얼마큼 묻히냐, 어떤 깊이만큼 묻히냐, 얘를 정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복 두께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 RC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역할이 철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복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철근이 그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철근을 감싸고 있는 공기층까지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의 두께가 몇이냐 걔를 피복 두께라 그래요. 그리고 피복 두께는 아까 나왔던 그 철근의 배근 간격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가장 큰 치수 쓴다 그랬는데 최소 골재 크기의 1.25배 아니면 철근 직경의 1.5배 아니면 25mm 3개 중에서 가장 최대 치수를 적용을 해서 적어도 그걸 최소한의 그 피복 두께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착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의 왼편에 보이는 그림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철근이 그 건물의 전체를 관통하게 뭐 기둥 갖다가 보에 있다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 다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끝나는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끝나는 부분이 어디까지 어느 부위에 들어가냐 그 부분을 이제 정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바닥 슬라브에 들어간 그 철근이 수평한 철근이 저 기둥 벽체가 있는 곳에서 수평으로 얼마만큼 길이가 정착이 돼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슬라브가 이렇게 수직으로 눌리면 얘가 바닥이 어느 정도 휘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저 철근이 정착 길이가 빠져나가면서 철근이 휘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짧아지겠죠. 그럼 걔가 짧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내부적으로 고리를 만든 거예요. 꺾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휘어지면서 늘어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휘어지면 여기에 이제 공급이 생기면서 쪽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얘가 잡겠죠. 마치 손으로 난간을 잡듯이 얘가 잡혀가지고 건물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럼 탄성이 생기고 구조적으로는 더 안정이 되겠죠. 철근 끝을 연장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서로 맞대어 놓고 철사로 연결을 하는 겹침이 있고요. 아니면 용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슬리브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양쪽에 끼워 넣은 다음에 압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슬리브를 한 거고 이건 용접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당연히 용접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슬리브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냥 겹침하는 것보다는. 근데 뭐 공사자 입장에서 보면 인부 아저씨들 입장에서 보면 겹침이 제일 쉽고 심지어는 뭐 저것마저도 게을러서 안 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거푸집 가설제예요. 일단은 뭐 다 양생이 됐다고 되면은 쟤는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설제예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는 이 거푸집의 그 표면의 재질을 그대로 그 결과물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목판을 사용을 했다, 뭐 송판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나무의 그 재질이 완성된 건물 콘크리트 벽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감의 재질. 만약 노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거푸집 마감은 크게 금속 계열, 목재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금속 거푸집이라 그랬을 때도 그것은 그 거푸집 판을 지지해 주는 게 금속이란 얘기지 거기 그 판 자체는 갈아 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무판으로 할 수도 있고 금속판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두 개로 나뉘고 그거 말고 거푸집의 어떤 시스템, 더 큰 시스템에 따라서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갱 폼도 있고 클라이밍 폼도 있고 테이블 폼도 있다. 주로 이제 일체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푸집은 주로 이제 노란 그 프레임으로 받쳐지고 그 안에 뭐 태고화판 같은 거를 대고 있는 거푸집인데 걔는 가장 대표적인 재사용할 수 있는 거푸집 폼인데 걔를 이제 상품명으로 한국에서 유로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노란 그 프레임은 재사용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표면을 덮는 합판 같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많이 손상이 되면 다시 갈아 끼고 하죠. 그래서 유로폼을 사용한 그 콘크리트 골조는 노출 콘크리트에 주로 사용하진 않고요. 마감재가 따로 있는 보통 건물에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실질상 뭐 가짜일 경우가 더 많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서 주로 뭐 치장벽돌이라든지 마감재로 돼 있고 그 배후에 거친 표면을 지닌 RC 골조가 있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주로 유로폼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합판,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태고 합판, 코팅이 되어 있는 합판이고요. 그래서 표면 그 콘크리트 뭐 노출 콘크리트 사용했을 때 이런 어떤 광택이 발생하죠. 일반 합판, 이건 뭐 그 코어 합판이라고 불리는 거고. 재사용하지 않는 그 거푸집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뒤에 이런 어떤 거푸집 판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목을 대가지고 불규칙하게 만들겠죠. 근데 재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이 판마저도 쇠로 돼 있는 이런 금속 거푸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재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뭐 견고할 테고 일단은. 근데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 공사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이런 골조고 그런데 사용되는 것은 이런 노란 프레임을 갖고 있는 유로폼이라는 건데 유로폼은 뭐 모서리 코너 부위, 바깥쪽 모서리, 안쪽 모서리 그리고 이렇게 한지 형식으로 돼 있는 이런 면을 막는 부위 그것도 사이즈별로 따로 있고요. 600에서 1200, 뭐 작은 거는 200에서 1200 그리고 헌치 부위, 그러니까 완전 직각되는 모서리가 아니라 45도 정도로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모서리를 만드는 헌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큰 건물, 고층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아니면 고층 건물의 코어 부위를 철골 건축물이라도 코어 부위는 주로 이제 RC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 때 재사용하는 거푸집을 훨씬 더 큰 폼으로 해서 건물이 굳어지면은 바로 슬라이딩해서 위로 재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사진에서 아래에 있는 것은 테이블 폼 시스템의 어떤 사례고요.
테이블 말 그대로 수평면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한꺼번에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푸집 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스스로 올라간다고 해서 셀프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 질 때 보면 이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짓고 있는 아파트 꼭대기를 보면 차양으로 돼 있어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꼭대기에 이렇게 색깔로 돼 있는 안전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꼭대기가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걔를 치우면은 이런 식으로 가설재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각 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큰 크기의 거푸집이 보여요. 근데 얘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다 양생이 돼가지고 굳으면 이 벽체가 얘를 떼내고 그리고 얘를 슬라이딩해서 한층 올리고 얘한테 방금 양생이 된 구조물 벽에 의지를 해서 그 다음에 더 위에 된 다음에 또 거푸집을 만들어서 또 한층 붙고 이래서 건물하고 같이 한층 단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셀프 클라이밍 폼이에요. 자, 거푸집은 일단은 형태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콘크리트를 부면은 얘가 완전 액체도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자갈도 있고 중량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얘가 구울 때까지 단단하지 않은데 그 무게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수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더 무거워요. 묻어지는 애보다. 그러니까 이 거푸집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하나의 벽체를 만들려면은 안쪽에 돼야 되고 바깥쪽에 돼야 되고 양면을 잡아줘야 되는데 동시에 그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묶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폼 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푸집 양편에 있는 거푸집을 동시에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거푸집 안에 담긴 콘크리트 무게 때문에 아니면 양생 과정에서 얘가 팽창하는 이 때문에 얘를 벌리려고 그럴 텐데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긴결재. 그리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떨어지는 그 내부 간격을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격리재. 그건 거푸집 안에만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줄 텐데 하여튼 폼 타이랑 격리재는 이제 밖에서 누르는 그 거푸집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것을 잡아주고 동시에 안에 있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커질라 그러는 걸 또 동시에 잡아줘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팽창하는 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양쪽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안에서 팽창하는 걸 잡아주는 거를 격리제라고 아니야 바깥쪽에서 밀어내는 것을 지탱하는 걸 격리제라고 그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터질라 그러는 것을 꽉 잡아주는 걸 긴결재라고 그래요. 반면에 간격재는 표면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이 피복이 되잖아요. 콘크리트에 의해서 표면까지. 그래서 그 피복 두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철근이 거푸집 쪽으로 휘어져가지고 불규칙하게 휘어져가지고 거푸집 가까이 가버린다. 그렇게 되면 아니면 반대로 거푸집이 휘어져가지고 바깥쪽에서 힘이 작용해서 피복 두께를 얇게 만들면서 철근 가까이에 가게 된다. 그러면 피복 두께가 확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거푸집판이 철근에서부터 일정 두께, 피복 두께 이상으로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장치가 간격재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왼편 아래 사진을 보면은 지금 폼 타이가 있는 거예요. 폼 타이가 양편의 거푸집을 잡아주고 있고 밖에서 눌렀을 때 안쪽에서 지탱하는 게 세퍼레이터예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세퍼레이터라고 그러고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것을 폼 타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가 폼 타이고 반면에 이게 철근인데 이 밖에 판이 보이죠? 그럼 얘를 뜯어내면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콘크리트 기둥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거푸집 판을 뜯어낸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되게 가까운 거리에 철근이 있겠죠. 철근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이 판이 철근 가까이 붙게 되면은 피복 두께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라고 철근에다가 이런 링을 끼워줘요. 그리고 얘가 최소한의 피복 두께만큼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에서 철근이 수평면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슬라브 같이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같이 타설을 하게 되면 밖에서 보이긴 보이는데 이 끝이 이렇게 곡면이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만 만약에 밖에서 보인다 그래도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죠.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살짝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폼 타일을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양면에서 거푸진 면을 바깥에서 잡아주고 그리고 그 폼 타일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 폼 타일들을 또 다 횡부제로 이렇게 엮어줘요. 얘가 이제 가로 보강제예요. 쇠파이프 같은 걸로. 그래서 이 동발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동발이로 폼 타이가 이렇게 안에 연결이 돼 있으면은 거푸집 바깥쪽에서 봤을 때 그 타이 부분을 동발이에다가 껴가지고 동발이가 횡방향으로 가고 수평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폼 타이들이 서로 밀리거나 불규칙하게 얘는 튀어나오고 얘는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게 평활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이제 동발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게 폼 타이의 끝자락이에요. 반대편 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폼 타이 끝자락에 갈고리처럼 걸려져 있는 거죠. 저렇게 다 이제 타이로 해서 거푸집을 잡아놨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타설을 하겠죠. 그리고 얘를 양성을 하는데 물 속에서 양성을 할 수도 있고 물을 뿌리면서 양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도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붙자마자 해봤자 물컹물컹하고 아직은 굳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가 나오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자를 건물 하자라든지 시공 하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만약 붓는다 그러면 아까 보다시피 한 층씩 붓잖아요. 한 층 붓고 뭐 일주일 지나서 양성이 다 됐다고 치면은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부어놨던 면에 위에다가 덧치게 되니까 그 새로 치고 옛날 이미 부어졌던 면하고 사이에 어쨌든 금이 생기겠죠. 거의 수평에 가까운 금이 생길 거예요. 계속 한 층씩 이어나간다 그랬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치는 것을 이어치기라고 그러는데 그 시차에 따라서 새로 치는 부분하고 이미 치어졌던 굳어진 부분하고 만나는 면을 이어치기 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걔가 수평이기 때문에 벽에 금처럼 실눈 금처럼 계속 남게 되고요. 그 부분만큼은 완전히 위에 있는 부재랑 아래에 있는 부재가 완전 섞여 있는 게 합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 수평면을 타고서 빗물이 구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것을 지수판이라고 그래요. 물을 막는다 그래서. 일단은 콘크리트 붓는 것부터 보면은 그 공장에서 얘를 믹스해서 그 레미콘 트럭에다가 부어주고 현장에서 슬럼프 가져오면은 3시간 내에 가져오면은 가져온 걸 샘플을 떠서 얘를 슬럼프 시험을 해보고 이게 우리가 주문한 게 맞다고 판정이 되면은 슬럼프를 통해서 이제 펌프카에 넣어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제 타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거푸집에 골고루 들어갔다고 여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습도를 유지하면서 물을 부어주면서 이제 양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어치기 면이 발생을 하겠죠. 지금 기초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배근이 있는 걸로 봐서 외벽을 여기에 따라서 거푸집을 대고 기둥도 있고 이제 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다 굳은 다음에 1층에 벽부터 해서 기둥이 쳐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이어치기 면이 발생을 하는데 비가 내렸다 그러면 요 수평면을 따라서 내부로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지수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반쯤 꽂아 놨어요, 이미. 이 외벽을 따라서. 수직으로. 그래서 얘가 중간에 있고 나중에 벽을 치더라도 물이 들어오더라도 지수판까지만 들어오고 실내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댐이 되는 거죠, 얘가. 그리고 얘가 미리 박혀 있어요. 반쯤 박혀 있고 한쪽 반은 그 아래층 그 슬라브에 박혀 있고 한쪽 반은 그 위층 벽체에 박혀 있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빗물이 이어치기 면을 따라서 들어오더라도 얘한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 나가거나 꼼꼼히 볼 때
저런 이어치기 부분에 지수판을 제대로 설치했냐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설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믹스를 이렇게 하고 쫙 우컹우컹하면서 얘가 나오는데 이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얘가 당연히 고르게 펴지진 않겠죠. 이게 물이라면은 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평면을 자연스럽게 만들겠지만 얘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콘크리트도 있고 굉장히 찐득찐득한 반죽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점성을 많이 높인다 그래서 양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쉬운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적절하고 어느 정도는 끈기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불규칙하게 타설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골고루게 피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타설한다 그러면은 이 벽체 거푸집 안에 이런 식으로 한쪽에 왔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옆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골고루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늘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슬라브에다가 타설한다 그러면은 한쪽에 가만 놔두면 여기 산처럼 이렇게 쌓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형을 그리면서 타설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역으로 넘어서 타설하고 이런 식으로 펴발라야 된다. 그리고 이 바이브레이터, 디진뽕, 진동봉 같은 건데 얘를 집어넣으면은 얘를 틀면 이제 모터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철근 사이사이로 자갈이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이 퍼져가지고 수평면을 이루도록 수평면에 가까이 되도록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디진봉이다, 다진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잘 섞이지 않았어요. 다짐이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굳는 양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미숫가루를 탔는데 미숫가루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섬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내부에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분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맛이 없죠.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습기랑 그러니까 물이랑 완전히 섞이지 않은 분말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완전히 섞이지 않은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얘가 양성하는 과정에 가루는 가루, 물은 물대로 분리가 돼요. 그럼 결국은 얘는 가루 분말에 불과한 거예요. 딱딱한 돌덩어리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그래요. 피 흘리다 물이 흘러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료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승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분리돼서 습기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가루가 돼가지고 쪼가리가 돼갖고 남는 그런 어떤 조각들을 레이턴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레이턴스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뭐 감수제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A제를 넣는다든지 그래야 된다. 하고 어떤 그런 블리딩이라든지 블리딩이 생겨서 박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철근 사이에도 틈새가 발생을 하고 수분이 다 증발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루가 남게 돼요. 재료들이 다 분리가 되면서 그래서 강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고 철근도 부식이 금세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콘크리트는 거대한 어떤 돌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수분을 함축하고 있다가 양생하면서 점점 강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부피가 달라지는데, 처음에 부었을 때랑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균열이 발생하는 걸 예상을 해야 되고요. 얘를 이제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줄눈을 미리 시공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취약한 부분을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균열은 그 취약한 부분을 따라서 생기거든요. 미리 안 잡아주면 균열이 지멋대로 막 번개 치듯이 패턴을 그리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예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 줄눈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부터 위로 건물을 타설을 하게 되는데 수평적인 분리가 불가피하고 이 어떤 끊어치기 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그거랑 거의 겹치게끔 수평한 그 기하학적인 어떤 패턴의 그 형태를 따라서 줄눈을 잡아주는 경우 시공 줄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보다 보면은 한 층 단위로 뭐 이렇게 수평면이 쭉쭉 뭐가 파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끊어치기 면하고도 일치할 뿐더러 대략적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줄눈의 시공 줄눈이어서 크랙이 가더라도 요거를 따라서 크랙이 가서 잘 보이질 않죠. 애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에요. 슬라브 부분, 그다음 벽체 부분, 뭐 창 있는 부분도 시공 줄눈을 맞춰놨네요. 그리고 이제 끊어치기 면은 이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시공 줄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랑 내부가 있을 때 이왕이면은 실내 부분이 단면이 더 올라가게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습기가 들어갈 때 거슬러 올라가진 못하니까. 이게 만약 반대가 된다 그러면은 습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와서 쉽게 실내로 유입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은 지수판이죠. 지수판이 여기 꽂혀 있다 그러면 얘가 심지어 아래로 되더라도 지수판을 넘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시공 줄눈은 뭔가 끊어치기 면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은 조절 줄눈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양생이 되고 나중에 사용하면서 더 수축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제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역시 패턴을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자, 신축 줄눈은 건물이 굉장히 거대하다 뭐 그랬을 때 어, 아니면 뭐 집안이 성격이 다르다. 아니면 건물이 두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실제로 구조물로 봤을 때 얘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맞닿아 있다. 그래서 뭐 열이라든지 습기 변화에 의해서 건물이 서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구조체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한 변화겠지만 그 부분에 이제 뭔가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서로 부셔질 수도 있겠죠. 미리 간격을 벌려놓고 그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신축 줄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벽과 바닥과 같이 구조적으로 다른 분리된 부분의 틈새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것을 신축 줄눈이라고 그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익스펜션 조인트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렇게 두 개의 단면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애초에 떨어져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닿아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주로 이렇게 탄성재를 미리 꽂아 넣어가지고 얘가 미세하게 서로 더 가까워졌다가 더 멀어지고 하는데 틈새가 벌어져 갖고 밑에 아래층 바닥이 보인다든지 그리고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이 사이에 뭐 일부는 막 서로 균열이 가지고 깨지고 있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패드 같은 실리콘 재질의 그 익스펜션 조인트를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축 줄눈인데 요것은 기둥 주변에다가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돼 있고 다음 기둥까지 이렇게 쫙 이어 놨어요. 이거는 그 나중에 건물을 사용을 하면서 부동층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건물 자체가 더 이제 굳어지면서 크랙이 발생을 하는데 요것을 따라서 발생하도록 크랙이 미리 형태를 잡아 놓은 신축 줄눈이에요. 네, 요것은 뭐 수축대라는 지연 조인트 같은 경우는 타설하고 관련되는 어떤 기술적인 줄눈인데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음, 음, 수평적으로 슬라이딩 그 구체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가 분리된 구체라서 얘네가 더 가까워졌거나 멀어지는데 그걸 틈새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축선을 어긋나고 서로 만나게 해놔서 슬라이딩 서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 경우는 슬라이딩 줄눈이라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일련의 그 우리가 미리 균열이 일어날 거를 아니면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설계로서 넣어주는 줄눈을 여지껏 얘기했다면은 그렇지 않은 조인트가 바로 얘예요. 홀드 조인트. 굉장히 다른 것이고 이건 하자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홀드 조인트는 그 이어치기 하는 면에 그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흉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심지어는 지수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공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콜드 조인트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이 예기치 않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면보수를 하게 되고요. 주로 면보수를 할 때는 시멘트를 다시 개어서 거기다가 풀처럼 다시 칠한 다음에 다시 붙이게 돼요. 그리고 갈아내고 그래서 주변하고 동일하게 보이는 만든 어떤 미장 수법을 발휘하죠. 후에.
근데 그런 어떤 하자, 홀드 조인트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전에 말하는 줄눈하고는 같은 조인트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혹 지하실 옹벽 같은 데서, 콘크리트 옹벽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시멘트랑 여기 뒤에 골재가 보여요, 사이사이에. 이 부분은 정말 그 믹스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이 수평 방향 가까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아래에 미리 쳐둔 그 콘크리트랑 그 다음에 친 콘크리트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완전히 밑바닥이라서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믹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피하게 공국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홀드 조인트, 타설 시 발생한 하자라고 우리가 일컫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다 부었다고 하면은 이제 굳는 과정을 양생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겉에서 보면 콘크리트가 하루만 지나도요, 돌처럼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위에 올려 다녀도, 이거 다 굳은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이고, 내부에는 습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습기가 콘크리트에서 마를 때 표면부터 마르거든요. 근데 그 단면에 있는 것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28일 정도는 돼야지 이게 완전 굳어지거든요. 그 기간 중에는 양생하는 동안은 그 습기가 완전 드라이해서는 안 돼요. 습기가 유지가 돼야지 제대로 강도를 만들면서 양생이 돼요. 그래서 습기가 유지가 되니까 수분 양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로 막 막고 수분 증발을 막고 그렇게 되면 밀봉 양생이라고 그래요. 아예 물속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그 수중 양생인데,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밀봉 양생을 한 채 그 비닐 밑에다가 계속 그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호스로 물을 줘요. 그래서 살수 양생을 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공사장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은 어느 정도 굳어갖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는 있는데, 그 내부적인 단면으로 보면 여전히 그 습기가 남아 있거든요. 양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렇게 비닐 천막을 방수막 같은 걸 덮고, 방수청 같은 거를 그 밑에다가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뿌려요. 살수 양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하고 이제 다 건조됐다고 양생이 끝났다고 해서 뜯어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아까 뭐 콜드 조인트 같이 뭔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은 보수를 해야 되겠죠. 면 보수라 그러고, 이게 콘크리트 풀을 가지고 와서, 시멘트 풀을 가지고 와서 면을 다시 형성을 하냐, 그럼 미장 보수고요.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막아버리냐, 이렇게 되면 도장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편에 보면은 저렇게 불규칙한 면을 콘크리트 시멘트 풀로 하고 쇠 흑손으로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뭐라 그러지? 샌딩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을 그 새로 친 거랑 나중에 면 보수한 부분이랑 그렇지 않은 부분이 거의 일치되게끔 말짱하게 만드는 저런 어떤 그 미장 작업이 있어요. 저 면 보수라고 그러고. 왼편에 보면 콘크리트 표면에다가 발수제를 도장한 건데, 발수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구체 안에 흡수가 돼 가지고요. 아니면 표면에 막을 형성을 해서 물이 닿아도 얘가 구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수 도장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저런 식으로 그냥 물이 흡수되지 않고 위에 방울죽이 그대로 있어요.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파트는 사실은 노출 콘크리트인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바른 미장을 굉장히 많이 하요. 마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요즘 아파트 보면 저층부에다가는 뭐 석재를 덧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콘크리트에다가 페인트로 마감을 한다. 그것은 6, 70년대나 있는 굉장히 조야한 어떤 마감 수법인데, 아파트만큼은 여전히 그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어 자, 이제 콘크리트 RC 구조물이 노후화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거를 보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우리 학교도 지금 신축하기보다는 이 노후화된 건물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간 바꾼다든지 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그 변화를 하기 전에 기둥이라든지 보가 이미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얘를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강하는 국법이 주입을 할 수도 있고 에폭시 본드 같은 것을, 아니면은 그 철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존 RC5 옆에다 붙여서 보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콘크리트를 더 덧대서 아니면 RC도 더 넣고 철근도 더 넣고 해가지고 뭐 기둥 두께를 훨씬 더 크게 RC지만 더 늘려버리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지하 터널 같은 걸 가다가 금이 가 있는 데를 따라서 저렇게 주사기 같은 게 잔뜩 종류석처럼 붙어 있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저 안에 에폭시가 들어 있고요. 애초에 균열이 발생한 곳을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저렇게 박아 넣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조금씩 그 균열을 따라서 에폭시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에폭시가 굳으면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기존의 균열을 메꾸면서 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구체로 다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주로 이제 토목 보강 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강을 이제 보통 건물에서는 오래된 뭐 RC 구조물이다, 얘를 이제 뭐 더 하중도 생각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철판을 갖다 대고서 리베팅을 해서 저렇게 보강하는 방식도 많이 써요. 철갑을 두르는 거죠, 말 그대로. 보랑 기둥 이 경우는. 아니면 그냥 기둥에다가 또 다른 RC 구조물을 그냥 덧붙여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단면 증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뭐 텐션제를 써서 얘를 잡아 당겨가지고 힘차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쳐져 있는 그 RC4를 밑에서 당겨버리니까 얘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그 기계적으로 잡아 당겨요, 강선을. 그러면은 얘가 밑에 쳐졌다가 다시 수평에 가깝게 휘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섬유, 아까랑 이제 철판 되는 걸 보여줬는데 탄소섬유는 철판보다 더 강하죠. 근데 걔를 단단하게 해서 본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보에다가 뭐 기둥, 주로 보에다가 붙여요. 그러면은 뭐 겉에서 보면은 저게 그 섬유니까 리베팅한 철판보다는 어 두께에 있어서는 덜 그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요. 색칠을 해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까맣게 보이지만, 하지만 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이고, 제가 설명은 그대로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오늘 강의를 느슨하게 한 것 같은데 서둘러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제 주로 PC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일반 보보다는 스팬을 더 늘려야 될 때 PC보를 많이 사용하고, 그때 이제 PC라는 게 프리스트레스드라는 의미가 함축이 돼 있어요. 구체 안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철근을 넣는 게 아니라 일종의 철로 돼 있는 와이어 같은 걸 집어 넣어요. 사람의 근육으로 치자면은 그 안에 있는 힘줄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텐던이라고 그러죠. 그 걔를 넣고서 그걸 이용해서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텐던을 휘게 넣은 다음에 얘를 반대로 잡아 당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휘어진 상태의 텐던이 안에 들어갔던 애가 콘크리트가 굳어진 다음에 얘를 팽팽하게 당기면은 결국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려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반대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스트레스라는 의미를 하는데, 그 텐션을 미리 가한 다음에 캐스팅을 하냐, 아니면은 캐스팅을 한 다음 콘크리트가 굳어진 다음에 그 텐던에다가 힘을 가하냐에 따라서 프리텐션 아니면 포스텐션으로 바뀌어요. 프리텐션은 미리 양생 전부터 강선을 잡아 당겨서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미리 텐션을 걸어 놓고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미리 하는 건데 어,
이렇게 양쪽에서 팽팽하게 그 강선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어요. 슬라브, 이 경우 지금 슬라브판이에요. 부은 다음에 얘가 다 굳으면은 양쪽에 그 힘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늘려놨기 때문에 얘가 양쪽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얘 다시 짧아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 슬라브를 그 지금 캐스팅한 상태가 이 정도 길이면 얘를 더 짧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오징어처럼 휘어질 거예요. 힘에 완전히 눈에 띄게 휘진 않지만 적어도 위로 이렇게 튕기려고 그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슬라브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을 얘가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이제 대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보다는 수직 그 무게에 더 강하게 대응하는 그 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공장에서 해가지고 현장에다가 놓고서 조립 부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텐션을 가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포스 텐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지금 텐던을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요? 휘어가지고 설치를 해요. 일부러 밑으로 휘어지게 관로를 이런 식으로 잡아놔요. 이건 지금 파이프고요. 이 관로를 따라서 그 안에다가 와이어를 넣는 거예요. 넣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얘를 굳혀버려요. 그럼 그 안에 관로가 이렇게 휘어진 채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콘크리트가 다 굳은 다음에 양쪽에서 잡아 당겨요. 그럼 이렇게 휘어졌던 관로가 팽팽하게 직선으로 되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콘크리트를 밀어낼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그 구체 안에서 아래에서 위로 적용하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서 슬라브 위에서 찍어내리는 힘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슬라브 안에. 그래서 저건 포스 텐션이 되는 거고 저게 보에 들어간 포스 텐션 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스펜의 유리예요. 아마 구조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이 시간에서는 그거를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냐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콘크리트 하려면 데크 플레이트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데크 플레이트는 거푸집 일체형이라고 보면 돼요. 슬라브 바닥판을 만드는데 일종의 주로 아연도 강으로 만들어진 판재를 골판처럼 휘어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굳어버리면 그냥 그 골판 자체로 놔두는 거죠. 아래층에서 보면은 그 금속재 골판이 보여요. 우글우글하게 휘어져 있는. 걔가 이제 바로 데크 플레이트고 위층에서 보면은 그 위에다가 평평하게 쳐놓은 콘크리트만 느껴지기 때문에 얘가 밑에 골판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죠. 근데 굉장히 얇은 단면을 지녔지만 수평 어떤 그 처짐에 강력한 바닥판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을 데크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데크 플레이트 단면이 여러 다양한 형식이 있어서 제품들이 있고 아래서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 제품이 있는데 걔는 평데크 플레이트라고 그러고요. 그 철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강금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철근백은 데크 플레이트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골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철근배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간격재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철판과 이 철근이 서로 붙지 않고 피복 두께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부어버리면은 위에서 보면 그냥 평평한 바닥이지만 밑에는 이런 입체적인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골판지랑 그냥 일반적인 종이의 차이를 알고 있죠. 골판지가 두께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힘에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데크 플레이트도 두께는 얇지만 그 처짐에 굉장히 강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재료를. 그래서 아래서 보면은 오른편 위에 있는 그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안에 T자형으로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어서 아래서 보면 평평한데 단면상으로는 실제로는 얘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경우는 그렇게 그냥 평평한 애를 썼지만 여기다 철근을 트러스 형태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하기도 하고 다양한 데크 플레이트 제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데크 플레이트는 철골 구조물에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RC 구조물에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RC 구조물이면 일단 기둥, 보호, 바닥판 다 철근 배근한 다음에 거푸집으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하는 건데, 데크 플레이트는 철골 구조물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데크 플레이트 자체만큼은 RC 구조물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니까.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는 그 철골 보호 위에 얹혀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엮여가지고 합쳐져요. 철은 철끼리 합쳐지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바닥이 형성됩니다. 깊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데크 플레이트에 뭐 엔드 플레이트란 부분도 있고 스토퍼란 부분도 있어요. 그 타설했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걔가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귀퉁이를 잡아주거나 그런 부재의 명칭이에요. 그 외에도 데크 플레이트가 보에 어떻게 얹혀지냐, 어떤 높이에서 얹혀지냐를 구분을 할 때, 보통은 데크 플레이트를 철골 보 위에다가 얹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층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보 깊이만큼 필요하고요. 그 위에 데크 플레이트가 얹혀진 깊이가 더 플러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층고가 증가할 거예요. 근데 철골보의 아래쪽에다가 데크 플레이트를 얹거나 아니면은 윗부분하고 딱 일치가 되게끔 얹는 방식이 있어요. 걔를 슬림 플로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두께가 철골보 안에 수용이 되도록 전체적인 층고를 얇게 만드는 거죠. 최소화시키는 그런 구법을 슬림 플로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데크 플레이트의 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챙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윗면 부분이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어중간한 높이로 해서 데크 플레이트를 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층고가 최소화되니까 그런 어떤 구법을 슬림 플로우라 그런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공체 슬라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어떤 세련된 그 시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중공체라는 것은 속이 비어 있는 동그란 구형이에요. 그냥 보면은 플라스틱 공처럼 생겼어요. 얘를 넣어요. 이렇게 철근 사이에다가. 그러면은 그만큼 콘크리트 분량이 적어지겠죠. 근데 저렇게 동글동글한 단면이 들어간다 해서 전체적으로 마치 그 골판지처럼 그 무게는 가볍지만 그 횡력에 대해 수직 그 무게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강도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콘크리트 판이. 그래서 이제 주로 평판부인데, 그러니까 무량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가 없이 슬라브가 굉장히 통째로 두껍게 대신 보가 튀어나오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그 강한 슬라브를 만드는 방식을 써요. 되게 두께가 두껍지만 실제로 안은 비어 있어서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보 두께만큼 나오는 그런 구법을 중공체 슬라브를 사용한 그 타설 방식으로 구현을 해요. 그리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미 설명을 했죠. 간략하게 미리 공장에서 캐스팅을 해온 거예요. 자,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미리 갖고 온 보라든지 기둥 같은 걸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데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 부재 그 강도라든지 완성은 되게 좋아요. 현장에서 타설한 것보다. 근데 얘가 접합하는 부분은 취약해요. 보통 RC 구조물은 접합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면은 철근이 안에서 기둥이랑 볼을 굉장히 강하게 서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설도 한꺼번에 하니까 얘는 거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리캐스팅 같은 경우는 그 결구 부분을 현장에서 그 부분만큼만 타설하니까 이 부재 자체의 강도에 비해서 결구 부분은 많이 취약하게 돼요. 하지만 뭐 그런 거를 감내할 만큼 그 결구 부분은 설계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구 부분만큼은 일부 철근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 있고 거기다 몰타를 타설했을 때 그 철근과 함께 굳어가지고 각 부재를 강하게 잡아주도록 보완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조인트 부분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요.
프리캐스팅된 건물 같은 경우는. 주로 하이테크 설계할 때 적용되어 왔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때 많이 썼다가 옛날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 성장기 때는 프리캐스팅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프리캐스팅 벽체를 쓴다든지 그래서 많이 건설을 하다가 그렇게 많이 건설을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공장이 문 닫고 이쪽 종목이 아예 사장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많이 그 설계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외장재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순수한 RC 구조물보다는 파이버가 섞인 그 파이버 그 FRC를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섬세한 형태를 구현을 하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사용하는 뭐 글래스 파이버를 넣은 GFRC 외장 판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예쁘게 잘 구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걸 좀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랩 같은 경우는 저런 거를 유일하게 계속 시도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거푸집 비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 공사비가. 바닥판 도 이런 어떤 프리캐스팅 제품이 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바닥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현장에서 탁탁 올려놓는 방식으로 하니까 공사 기간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 제품이 서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틈새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장성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준공슬라브예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터널처럼 뚫려 있죠. 그래서 무게는 가볍고 쟤를 그냥 현장에서 탁탁 얹기만 하면 그 조인트 부분만 시멘트 풀로 메꾸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완성이 돼서 되게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재기도 해요. 그런 어떤 바닥 부분에 프리캐스팅 되는 그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리캐스트 빔하고 필러 블럭을 한 개 왼쪽 사례고 오른편 같은 경우는 T자 형태로 두 개의 빔이 보가 지나가서 바닥판하고 같이 뗏목 형태로 이어지는 굉장히 커다란 부재예요. 그래서 저건 T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완성이 되면 밑에서 보면은 마치 루버처럼 얄쌍한 콘크리트 보가 수평 패턴을 그리면서 쫙 나와 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디자인적으로 차용을 하는 거예요. 저 경우는. 또 있네. 자, 그리고 쉘 구조 볼게요. 얇기 때문에 이제 조개 껍질, 쉘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부에 보강건을 넣어가지고 이제 미리 텐션을 가해요. 프리텐션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쉘 구조 같은 경우는 포스텐션은 어렵다. 너무 껍데기가 얇다 보니까 현장에서 잡아당기면 찢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는 이제 부족해요. 근데 공장에서는 얼마든지 복잡한 형태의 거푸집을 만들고 그걸 또 복잡하게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텐던을 미리 넣어둘 수가 있으니까 프리텐션이 더 많고요. 쉘 구조 같은 경우는 쌍곡면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타설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뭐 현장, 공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쌍곡면은 바로 이런 거죠. 그 안에 배근이 이렇게 되고 주로 이제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쌍곡면을 잡아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일반적으로 와이어 메쉬로 이제 보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와이어 메쉬니까 일종의 약간 큰 모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쇠로 돼 있는 모기장 한번 휘어봤나요? 되게 자유자재로 휘어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얼굴에다가 쇠로 돼 있는 모기장을 대고서 꾹꾹 누르면은 나중에 떼내면은 얼굴의 그 입체적인 형상을 그대로 얘가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형이 쉬운데 그렇게 복잡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얇게 이제 콘크리트를 씌워서 쉘 구조를 만드는 거죠.